더뉴스 2부 시작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출마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김기현, 안철수 두 의원의 이강 체제가 굳어진 가운데 양측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양파값이 1년 전보다 33%나 뛰는 등 올겨울 한파의 영향으로 채소값이 급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초부터 물가 상승 소식이 줄을 잇는 가운데 내일부터는 서울의 택시요금도 인상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전보다 0.3%포인트 낮춘 1.7%로 예상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로 오히려 올려잡은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이 서울에서 만나 대북 정책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고도화된 북한의 핵을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협의했습니다.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탈북어민들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정 전 실장 측의 입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억대 횡령에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일어나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한 가운데 희생자 대부분이 경찰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이른바 반윤의 대표주자 유승민 전 의원이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했고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결론이라면서 폭정을 막고 민주공화정을 지키는 소명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유승민 전 의원까지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은 김기현, 안철수 의원 양강구도로 더 굳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누구를 지지할지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유 전 의원 지지층을 보면 김기현 의원보다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더 쏠릴 것이다라는 분석이 많은 가운데 비윤, 반윤 표심에 대한 경계심으로 친윤계 표심이 결집하면서 오히려 김기현 의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갈수록 신경전이 거칠어지고 있는 두 주자의 인터뷰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좀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결과가 있어요.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효과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 그런 효과도 있긴 하겠죠. 네. 예, 뭐 없다고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라고 일시적이다. 판단하고 있고요. 누가 수도권에서 한 표라도 더 가져올 수 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킬 수 있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기준입니다. 친윤, 반윤, 비윤 이런 구도들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연대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그거 다 곁가지입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승민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했던 지지층이 과연 김기현, 안철수 두 주자 가운데 누구를 택할 것이냐가 전당대회 승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예상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형수 의원님은 그 표심이 어디로 향할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유승민 의원을 지지했던 그 표심은 아무래도 안철수 의원 쪽으로 많이 갈 것이다라는 통상적인 예상이고요. 저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표가 유승민 의원이 끝까지 완주했을 때 완주하고 그때 만약에 결선에 진출하지 못했다든지 이랬을 때의 그 표의 결집력과 아예 출마하지 않는 것의 표의 결집력은 굉장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한테는 쏠리겠지만 그래도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시고요. 고민정 의원님은요?
저도 영향이 별로 크진 않을 것 아, 같습니다. 그렇게 이게 보세요? 워낙 유승민 의원님이 갖고 계신 이 파이 자체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예. 그러나 유승민 의원님이 출마를 하든 출마를 하지 않든 저는 답정너라고 생각하는 게 아. 무조건 저는 김기현 의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안철수 의원 들으시면 서운하시네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효과는 네. 표는 분명히 유승민 의원만큼의 표가 안철수 의원님한테 갈 테지만 네. 사실 나경원 의원님 출마 여부가 이제 저울질 됐을 당시에도 예. 분명히 출마할 것이고 그렇게 돼서 3자 구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했지만 맞죠. 그런 예상. 결국은 나경원 의원 스스로가 포기했거든요. 네. 저는 안철수 의원도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지난 대선 경선 당시를 돌이켜 보면 아, 예. 갑작스럽게 막판에 단일화를 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단일화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단일화 이후에 안철수 의원이 이 정부로부터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물음표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완주하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고 좀 그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예상하시는군요. 예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겠다. 이게 무슨 뜻으로 읽힙니까? 저는 뭐 그것이 특별하게 뭐 황간에서는 그것이 신당 창당이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 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 그건 현재의 구도하에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입니다. 네. 선거구제가 예를 들어서 개편이 되어서 중대선구제로 간다든지 이런 좀 변화가 있을 때 아. 그때 신당 창당에 이런 건 고려할 수 있지만 예. 지금 현재 양강 구도인 이 정당 체제 하에서는 네. 신당 창당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이미 그전에 한번 경험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아닐 것이고 앞으로 때를 보겠다. 뭐 다음 대선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음 그 때를 보겠다. 그런 의미이지 그게 신당 창당의 의미는 굳이 아닐 알겠습니다. 것이다. 고미정 의원님,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선거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무슨 네. 뜻일까요? 나경원 학습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아무리 해도 똑같이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거고 예. 때를 기다리겠다는 표현도 결국 신당 창당인데 저는 제가 만약 국민의힘 의원이라면 오히려 신당 창당을 마음속으로는 기정사실화 해놓고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아, 안 될 거야, 안 네. 할 거야라고 얘기했다가 만약 되면 어떡합니까? 그 대책이 없는 거죠. 네. 왜 제가 거기에 무게감을 두고 있냐면 야.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왜 당무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도 저렇게 강하게 그립을 잡고 있는 것인가? 예, 예. 그거는 본인의 뿌리가 지금 국민의힘에 없었던 분이 이제 들어오신 거기 네. 때문에 지지하는 세력도 없고 그럼 향후 대통령 생활을 하려면 정당하고의 결합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분은 검찰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걸 위해서 대통령실에 있는 육상실하고 저희는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검찰 라인으로 포진을 했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인사 즉 법원까지도 어느 정도는 가늠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놨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거는 정당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공천 대학살이 전 벌어질 거라고 보는데 예. 대다수의 검찰 출신의 사람들이 새롭게 들어오거나 네. 전진 배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경원 의원의 기존에 있었던 국민의힘의 보수 정당의 당원들과 의원들 그리고 유승민 의원처럼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는 개혁파들은 결국은 이 검찰 정당에 반대할 수밖에 없고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군요. 결국은 갈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의 고민정 의원이 예상이었습니다. 우리 당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이렇게 예측을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일단 안철수 의원의 완주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그 말은 아닌 것 같다. 제가 그거는 고민정 의원하고 한번 내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완주하실 것 같습니다. 완주할 것 같다. 그건. 예, 예.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당에 지지하는 세력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당에서는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합니다. 예. 우리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모든 의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탈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대표와의 갈등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단일 대우로 우리는 대선 선거 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에 지지하는 완전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입니다. 같은 배를 탄 것입니다. 네, 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검찰 정당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도 검찰 출신이니까 그럼 다음은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네. 않습니다. 예. 정치라는 것은 예.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있던 사람이 나갈 수도 있는 것이지 네. 그것이 검찰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검찰 출신이 아니냐 그 기준에 따라서 공천이 되고 안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과연 두 분의 예상 가운데 누구의 예상이 맞을지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관심은 유승민 전 의원의 지지층의 표심이 어디로 갈지가 이제 큰 관심이었는데 두 분 다 모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 선언 때는 확실히 안철수 의원 쪽이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좀 수혜를 받는 그러한 경향이 나타났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그 영향이 조금 더 가진 않을까 이런 시각이 있어요. 예, 아마 조금 더 갈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아까 고민정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유승민 의원 자체 파이가 작긴 합니다. 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에서 약 8.8% 정도 나오거든요. 예, 리얼미터 조사했던 예. 것으로. 예. 그런데 그 8.8%가 만약에 100% 다 다른 분을 선택을 한다라면은 예. 저는 80-90%는 아마 안철수 의원을 선택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그 나경원 의원 지지했던 분들은 전체에서 한 16.몇% 정도였는데 네. 그분들은 일부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일부는 안철수 의원 네, 쪽으로 네. 그 포션이 조금 더 안철수 의원이 높다. 60% 정도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한 10%, 6%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유승민 의원의 지금 8.8%가 90%가 안철수 쪽으로 쏠린다라고 했을 때 거의 비슷한 정도의 영향을 가지지 않겠느냐. 다만 끝까지 그런 세를 유지하면서 한쪽으로 몰아갈 수 있느냐. 예. 이것은 문제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양강구도로 지금 양강구도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기현 의원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신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철수 의원님이 과연 완주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안철수 대한 의원이 완주를 하지 못할 부분에 것이다. 대한 것이고 그래서 저는 김기현 의원님이 되든 뭐 안철수 의원님이 되든 그게 관심사라기보다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님의 그다음 행보가 참 궁금한데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출마를 해야 한다 혹은 뭔가 새로운 정치 행보를 보여야 된다는 여론이 네. 이미 몇 달 전부터 계속 있었지만 답답하리만치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 이유는 창당에 대한 명분을 얻고자 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본인은 국민의힘이 한번 갈라졌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절대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라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새로운 당을 창당했을 때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나가면 무조건 진다라는 게 있을 것이고 네. 허나 지금은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나경원 의원까지도 이미 밖으로 내몰렸기 때문에 이제는 명분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두 분의 예상 또 평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추가 출석을 놓고 여야가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여야 목소리를 듣고서 이 주제 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건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딱 2번 나가고 나서 더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한 번 더 나가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대선 져서 내가 핍박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사조차 하지 않고 뭉개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행되는 야당 탄압 공작은 총선 승리를 노리는 여당과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정치 검사의 합작품입니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표는 추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더 이상 시간 끌기와 망신 주기에 얕은 술수를 부리지 말고 이번 세 번째 소환을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다고 봅니다. 어제였죠. 이재명 대표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서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있었던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때는 최고위원들이 대부분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참석했었죠. 네네. 예, 그때는 어떤 의견들이 많았습니까?
이 어떤 새로운 사건에 대한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응해야 된다는 게 이제 많이 깔려 있긴 하지만 이거는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가 소환을 요구하는 거여서 그렇다면 그날 충분하지 못했는가 이미 충분했거든요. 그래서 추가 소환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해서 불출석에 대한 의견이 그때 이재명 많기는 대표는 듣고만 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결국 대표가 출석을 하겠다 말겠다 본인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입장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출석하시지 않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오히려 이 출석 여부는 검찰에서의 진실을 밝히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국민과 민주당 내에 있는 의원들을 향한 정치이기 때문에 오히려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네, 그랬군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다시 이제 추가 소환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1차 소환 때 기자들과 만나서는 다음 출석에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출석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다시 이제 출석하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으로 지금 이제 언론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재출석하게 된 배경 어떤 게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속마음으로는 애초에 출석하리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최고위원 회의에서는 뭐 불출석하라라고 권유하고 그래도 본인이 가겠다 이런 모양새를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보복의 프레임 이것을 국민들께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 보복으로 인해서 내가 소환돼 간다라는 이 코스프레를 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그런 효과를 지금 노리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는. 그다음에 법률적으로 본다라면은 영장을 청구했을 때 출석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빌미가 됩니다. 출석하지 않았던 것은 출석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그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자, 당신 그때 출석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래서 애초부터 출석할 생각이 있었다. 그래서 저는 출석할 생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모양을 갖추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석해서도 이재명 대표한테는 별로 불리할 게 없어요. 답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진술서만 내고 이대로만 해주세요. 그리고 검사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를 계속 듣고 있으면서 아하, 여기서 무슨 공격 방어 방법을 가지고 있고 증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걸 조금이라도 더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애초에 출석할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많은 언론 보도 가운데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과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이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신작 소설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는 잘 안 팔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제 체포됐을 때는 변호사비 대납 요구 의혹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대북 송금 의혹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근데 이제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YTN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고요. 그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진술이 사실인지 확인이 안 되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에 저 진술이 사실이라면 저는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진술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왜냐하면은 자 800만 불을 북한에 송금을 했습니다. 북한에 전달을 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500만 불은 북한에 대한 스마트팜 그 지원 사업 비용이고 300만 불은 이재명 대표의 방북을 위한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어요. 김성태 전 회장이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했다라고 전해지거든요. 자, 그렇다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무슨 진술까지 했냐라고 지금 나오냐면은 북측에서 이호남이라는 사람이 500만 불을 요구했다 방북 대가로. 그런데 내가 소위 깎아서 300만 불만 주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어낼 수 없는 정도의 구체적인 진술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가 2018년이었는데 2018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방북을 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를 대동하기로 했었어요. 경기지사가 빠졌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의 후보로 민주당의 후보로 가장 각광을 받았던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어요. 그러니 경기지사인 이재명 대표는 나도 가야 된다.
당연히 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결이 돼서 지금 김성태 회장의 진술은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민정 의원님은요? 이게 무엇이든지 예. 예측이 가능하면 그 드라마는 실패입니다. 결말이 가능한 그 예측이 가능하면. 왜냐하면 지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 국민들 지치게 하려는 의도잖아요. 사실은 성남 FC 문제도 그렇고 변호사비 대납, 대장동 의혹, 소환 조사까지 하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명백하게 증거든 증언이든 똑 부러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안들이 어느 정도 국민들로부터 별게 아니네라는 게 내려지자 새로운 사건들을 자꾸 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성남FC가 뭔지 쌍방울이 뭔지 굉장히 혼란스러우실 텐데 검찰이 의도하는 바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팩트에 대해서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노력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관련 보도가 나왔고요. 이 대표가 강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번 주말에 서울에서 장외 집회하죠. 네, 주말에 국민보고대회가 있습니다. 네, 국민보고대회.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알리는 국민보고대회라고 하더라고요. 장애투쟁에 대해서 가십니까 혹시? 그럼요. 민주당 전체가 다 가는 자리이고요. 특히 서울 지역에 있는 분들은 더더욱 그런데요. 지금까지 지역을 돌면서 국민보고대회를 쭉 진행을 해오셨습니다. 각 지역마다. 근데 서울은 아직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국민보고대회를 서울에서 연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다만 국민의힘 대변인께서 대정부 투쟁을 선전포고했다라고까지 논평을 내셨던데 저는 그걸 보면서 겁이 드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겁이 나나?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당외에서 당원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것 자체에 깜짝 놀란 듯한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잘못한 게 없고 정권을 규탄할 만한 것이 없으면 전혀 놀랄 사안도 아닌데 좀 과도하게 오버하시는 것 같다. 저희는 그냥 일상적인 일정 하나 진행하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 민주당의 장외투쟁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장외투쟁을 하는 것도 그 사안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 장외투쟁은 이재명 대표 개인의 비리 사건으로 인한 장외투쟁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언제 당대표의 개인적인 비리로 인한 그런 수사에 대해서 장외투쟁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거꾸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성범죄로 인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장외투쟁 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입니다. 성범죄와 비슷한 부패 비리에 대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장외투쟁을 하겠다. 저는 정당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것으로 인해서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지지층 결집 효과는 나중에 이재명 대표의 낙마,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사퇴해야 된다. 이 요구를 일축하기 위한 지지층 결집 효과, 이걸 노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국민의힘께서 민주당을 분석하실 때 한쪽 눈을 가리고 보고 계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검찰 수사의 무도함에 대해서 규탄하는 얘기들이 나올 겁니다. 거기에는 이재명 대표 수사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이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언급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바깥에서 하는 이 내용들이 무조건 이재명의 수사만을 위한 것들은 아니다. 이재명 방탄 읍소대라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히려 2월 10일에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선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도 필요할 것이고요. 당원들의 궁금증도 풀어드려야 될 필요성도 그때도 그 관련 보고도 있고. 있을 예정입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계속 이재명 방탄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을 이용하신다는 생각이 천만이 듭니다. 그야말로 거꾸로 아닙니까 그게. 김건희 TF가 정말로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애초에 그걸 주장했어야 돼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조여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김건희 지금 TF도 만들고 뭐 주장도 하고 이건 전혀 진정성이 TF 없는 출범이 좀 것이죠. 늦다.
늦었다. 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는 네. 거군요. 그거 잘못 알고 계시는데 네. 김건희 TF는 이미 한참 전부터도 아니, 진행이 구성은 돼 돼 있었고 있었죠. 아니 네. 구성이 아니라 회의 자체가 계속 비공개로 진행이 되던 예, 예. 상황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첫 토론회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제 포럼 생기는 건데요. 관련해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대선 지선 다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반성하고 그다음에 혁신하자. 그래서 반성과 혁신 시즌 1, 2를 했었고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이건 좀 더 내밀하게 비공개로 가자 해서 민주당의 길이란 걸 이제 시즌 3로 만들었어요.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뭉쳐서 저희가 대응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길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사실. 앞으로 봐야 되는 거지. 재창당 수준의 혁신이라고 하는 게, 개혁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내용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한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네, 이 민주당의 길, 이 출범식 이재명 당대표가 직접 가서 축사를 한다고 하고요. 여기에 이제 의원들이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 많고요. 물론 친명계 의원들 또 친문 의원들도 있습니다. 김종민 의원, 이원욱 의원, 조응천 의원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명 정도의 의원으로 불리는 분들인데 30여 명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네. 고민정 의원님만 참여 안 하시는 건가요? 네, 뭐 저는 멤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오늘 이 민주당의 길이 왜 출범한 거예요? 아까 이제 조응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런 플로우상에서 이제 오늘 또 공개적인 자리를 갖는 것이고요. 네, 네. 저는 이런 민주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존재하고 분출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가서 축사를 한 결정은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오히려 그것을 안 가네 마네 갈지 말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예. 지도부 내에서 뭐 논의가 되거나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워낙 뭐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 비명계 의원들이 중심으로 이 민주당의 길을 만들었을까, 무엇을 논의하기 위해서 만들었을까 이런 시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예, 아까 그 조응천 의원님께서 예. 반성과 혁신을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 첫 번째 반성과 혁신을 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민주당 전체로 봐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장 반성하고 혁신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개인적인 비리 때문에 당 전체를 또 위험한 길로 몰아가고 있어요. 이거를 지금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이 길로 우리가 다시 바로잡자라는 취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조응천 의원은 대선 지선 다 패배한 다음에 반성하고 혁신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재명 대표 이야기는 안 들어있어요. 이거 안 들어있지만은 그 민주당 길 속에는 저는 이재명의 길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그런 것 뜻이 같다. 담겨 있는 것인데 네. 이재명 대표가 갔다는 것은 그 길로 가지 말고 이재명 길로 오라라는 뜻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내에 여러 모임들이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민주주의 4.0도 있고요. 또 민평년 소속의 의원님들의 모임도 있고, 뭐 또 얼마 전에 시작했던 사의제 예. 문재인 정부 같이 했던 분들 뭐 이 모임도 있고요. 그래서 네. 다양한 모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다만 이렇게 새로운 모임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다른 점은 저희는 어쨌든 다 끌어안고 갑니다. 잘라내거나 쫓아내거나 그러는 거는 없다는 차이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여당 입장에서 민주당의 이런 반성 혁신의 움직임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건 저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방금 우리도 쫓아낸 건 없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 공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다수인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수의 이 집합체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그 정치 혁신하는 의미로서는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이 저는 많이 생겨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9,62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주 전보다 7천여 명 늘고 2주 전보다는 2만여 명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87명으로 지난 11월 18일 이후 74일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사망자는 2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444명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3년여 만인 오는 5월 11일 종료됩니다. AP통신은 미국 백악관이 현지 시간 30일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즉각 종료를 요구하는 공화당의 하원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 같은 일정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20년 3월 처음 선포됐고 이후 90일 단위로 연장돼 왔습니다. 비상사태일 때는 코로나19 검사와 백신 등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데 비상사태가 종료되면 코로나19 관련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내일 새벽 4시부터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에서 4,800원으로 오릅니다. 이와 함께 기본거리도 현행 2km에서 1.6km로 줄어들고 거리 요금은 현행 132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됩니다. 나머지 서울 모범택시와 대형택시 기본요금도 현행 3km당 6,500원에서 7,000원으로 오릅니다. 한국거래소가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생상품 시장 개장 시각을 15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손병도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오늘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심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손 이사장은 거래소가 프리미엄 시장으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적 기준에 맞는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개장 시각을 앞당기면 밤사이 발생한 글로벌 시황 정보가 파생상품 시장에 먼저 반영돼서 주식시장 개장 시점의 가격 변동성도 축소될 걸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새해 들어 퀄리가 상장을 철회한 데 이어 대여급들의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지는 등 기업 공개, IPO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침체와 맞물려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이런 분위기가 언제 반전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빅히트와 카카오뱅크부터 LG 에너지솔루션까지 코로나19 저금리 시절 뜨거웠던 기업 공개, IPO 시장 인기가 차갑게 식은 뒤 좀처럼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 대어로 꼽혔던 마켓컬리가 새해 들어 IPO 작업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컬리는 글로벌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IPO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됐던 K뱅크와 골프존 카운티도 사실상 상반기 상장이 어려워졌습니다. 고금리의 유동성이 말라붙고 주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거란 우려가 반영된 겁니다. 증시 침체로 말미암아서 기업들이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는 이제 이 증시 관련된 이제 주변 자금들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IPO가 예정됐던 기업들의 상장 철회는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IPO를 추진하다가 철회 공시를 낸 기업은 13곳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반기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도 4곳에 불과했고 공모 금액은 2012년 이후 가장 적은 5,490억 원에 그쳤습니다. 비슷한 흐름은 최소 올해 상반기까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 건전성 제고 방안이 시행되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반기부터는 대여급 공모주가 부활할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장의 반등이 가장 이제 선행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그때 그런 시장의 회복하고 맞춰서 이루어진다면. 우선 올해 첫 조단위 몸값에 도전하는 새벽 전문 배송업체 오아시스는 다음 달 수요 예측을 거쳐 코스닥 상장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 불황 속 기업들이 눈치 보기에 나선 가운데 침체된 주식시장이 되살아나 IPO 시장에도 훈풍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신생아의 일회용 기저귀 제품을 비교한 결과 제품별로 흡수 성능 차이가 있고 일부 제품은 소변 알림 기능에 문제가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소변 순간 흡수력은 마미포코와 슈퍼데디, 킨도와 하기스 등 4개 제품이 우수했고 킨도 제품을 제외한 3개 제품이 촉감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저귀 내부가 습해지면 세기변에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소변 알림줄 기능은 킨도 제품이 일부 문제가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안보정책 총책임자였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소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3부는 오늘 오전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되면서 출석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진 않았습니다. 정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11월 탈북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한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서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에 기초한 재판부 판단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항소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 의원이 이후 재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현행법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경기 광주시의 지역구 의원인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하고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억대 횡령이 적발된 노조 위원장들이 수사를 받거나 심지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여전히 조합을 장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비위 위원장을 몰아낼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인데 조합원들의 호소를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7억 원대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 구속된 지 반년이 넘었고 지난해 11월엔 임기도 끝났지만 진 씨는 차기 위원장이 정해지지 않아 본인이 여전히 위원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옥중에서 돌연 사퇴 철회를 선언한 진 씨가 측근인 대의원들을 동원해 후임 위원장 선출 절차 돌입 자체를 막은 탓입니다. 건산노조 정상화를 요구하던 한국노총은 이렇게 진 씨가 위원장 자리를 내놓지 않자 결국 노조를 제명했습니다. 어떤 안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집행위원들이 해야 되는데 이제 최측근들을 해서 그 안건 상정조차도 못하고 임기가 만료됐어도 긴급 사무 측근들을 통해서 긴급 사무 처리 권한을 현재도 행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5,000여 명이 가입한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이승조 위원장이 수십억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문턱까지 갔다가 빼돌린 돈을 되돌려놨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된 뒤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산하본부는 되레 방출됐고 이 위원장은 현장을 돌아다니며 해당 본부에 일감을 주지 말라고 건설사들의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총 60개가 넘는 팀 중에 40팀이 쉬고 있어요. 이승조 위원장이 채용하지 말라고 했대요. 업체에다가 직접. 조합원들은 이 과정에서 노조가 노동자 권익 수호라는 본래 목적을 잃고 위원장 사조직으로 전락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노조 위원장들이 이렇게 끄떡없는 모습을 보이는 건 비리를 저질러도 퇴출할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법은 임원 해임을 총회나 대의원 대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데 보통 총회를 가름하는 대의원 대회는 위원장 측근들이 장악하는 경우가 많아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겁니다. 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이 돈을 쓴 어떤 목적이나 그런 것들을 대의원대에서 다 승인한 것처럼 가족도 있었고 그다음에 동네 지인, 친인척도 있었고 위원장의 비리가 명백할 때 법원에 해임을 청구해서 공정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학계와 노동계에선 해임 청구권 도입이 노조원의 자정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될 거란 의견과 노조 내부 분쟁을 사법기관에 맡기면 노조가 사측이나 외부 개입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맞섭니다.
노조의 어떤 그런 그 집행부의 부패나 이런 것들을 그 구성원의 노조원들이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도한 사법화 우려가 있고요. 법률의 다툼을 따지는 것보다는 노동자의 민주적 절차 과정의 요건을 개선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 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선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데도 위원장 등 임원의 해임이 총회에서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준비 중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차를 몰다 경찰을 발견하고 도주한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서울 수유동 일대에서 마약을 소지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을 본 뒤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10km 정도를 도주하다가 다른 SUV 차량을 들이받은 뒤 멈춰섰고 차량 안에서는 마약과 주사기 등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A씨의 마약 투약 여부와 마약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항공 투하탄이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전 인천 심곡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포탄으로 보이는 쇳덩어리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경찰에 들어왔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반은 경찰에서 상황을 전달받고 폭 25cm, 길이 70cm, 무게 45kg짜리 항공투하탄 1개를 수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항공투하탄이 6.25 전쟁 당시 미군이 사용하던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피자 배달을 하다가 택배 상자를 훔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인천 다남동에 있는 빌라에 배달을 갔다가 7만 원어치 커피 캡슐이 든 택배 상자를 훔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와 함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파키스탄의 이슬람 사원에서 경찰을 노린 자살폭탄 테러 공격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사상자가 200명이 넘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파키스탄 북서부의 경찰단지관 내 이슬람 사원인 모스크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붕과 건물 곳곳이 뻥 뚫렸고 잔해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예배가 진행될 때 괴한이 신도들과 있다가 자살폭탄 조끼를 폭파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명이 숨지는 등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डेड बॉडी हमने एक भी नहीं देखे जितनी भी है वो जख्मी लोगों को हमने निकाला है और उसको हमने हॉस्पिटल भिजवाया हुआ है बाकी डेड बॉडी जितनी भी है तो वो मस्जिद के अंदर है. 자폭 공격 당시 사원에는 수백 명이 기도 중이었는데 대부분 경찰이었습니다. 중장비 등을 동원해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यानी बिल्डिंग पुलिस छिवे दे बाकी के ढेर जख्मियान यानी नमाज गुजारो समगीर दी को तादाद पता नहीं लगी सर. AP통신은 테러 후 파키스탄 텔레반이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전했습니다. 당국은 사원 지역이 경찰청이 있는 등 치안이 강력한 곳인데 어떻게 자폭범이 침투했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파키스탄 텔레반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휴전 중단 후 11월 말과 지난달 자살폭탄 공격을 잇따라 감행하는 등 테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슬람 무장단체 연합으로 결성된 이들은 파키스탄 정부 정복과 이슬람 율법에 따른 국가 건설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으며 아프간을 장악한 탈레반과는 별개 조직입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신명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떨어요? 추워서. 자꾸 마이크 들고 쫓아다니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자주 여러분과 대화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질문이 중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일부러 끌어서 추가 소환 필요하다는 명분을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검찰권을 이용해서 진실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기소를 목적으로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저를 재차 소환하고 싶어 하니 또 가겠습니다. 안경 받고 있어요. 28개월간 가량 마스크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를 벗고 나니까 오히려 어색하고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입 모양을 볼 수 있고 얼굴 표정을 볼 수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두 번째 검찰 출두 후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가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자에게 뜬금없이 던졌던 왜 이렇게 떠냐는 질문이 사실은 자신에게 던지는 독백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수나 언론인들 수가 비슷한 것 같네요. 국민들은 정치권에 자, 언론 여러분 자리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진행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도 오셨으니까 이제 지역 간, 정치 세력 간, 세대 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선거제도로 출시할 사명을 지니. 또 밝아진 것 같지 않아요? 표정이 더 밝아진 것 같아요.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동안 따뜻한 남서풍이 불면서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는데요.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2도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낮 기온은 3도로 예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영서 지방에 1에서 3cm의 눈이 오겠고 경기 북부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 지역에서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반면 눈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동쪽 지방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중서부 지방의 공기가 탁해지겠고요. 내일은 그 밖의 지역에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2도, 대전 1도, 광주는 2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3도, 대전 6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